이 도둑년이 거지 같은 집 안에서 지집본 주제에 우리 집 폐물을 훔쳐 머리채가 움켜져졌습니다. 임신 8개월 연주의 몸이 앞으로 확 끌려갔죠. 시어머니 장월선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배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장월선은 그녀를 행랑문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연주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행랑노덕비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덮어주었죠. 연주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이 지경이 되었사옵니다. 짧은 편지였어요. 하지만 그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 뒤, 청송 민씨 종가 앞에 포도청의 행렬이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련한 며느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한성부 포도대장이라는 사실을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도둑 누명을 쓰고 폭행당한 며느리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선 포도대장 아버지의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송군 외곽 상기슬에는 민씨 종가의 낡은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이름 있던 양반가였으나 지금은 쇠락한 집안이었죠. 기와 몇 장은 깨져 있었고 담장 군데군데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 대문 앞에 붙은 민씨 종가라는 현판만큼은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 안채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한 여인이 배를 감싼 채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연주였죠. 그녀의 배는 8달째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불러 있었지만 연주는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쓸어도 끝이 없는 낙엽들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청송의 산에서 떨어진 나뭇잎들이 밤새 마당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연주는 한 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빗자루를 움직였어요.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한성 동부 수진방에서 자랄 때만 해도 연주는 아침이면 유모가 새 냉수를 떠다 주었고 아버지는 늘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셨어요. 포도 대장이신 아버지는 바쁜 분이셨지만 딸에게만큼은 한없이 자상하셨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연주는 아버지의 사랑 아래 외롭지 않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어요. 중매를 통해 청송의 민씨 종가로 시집온 뒤 연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성부리로 일하는 남편 민서주는 새벽부터 관하로 나가 밤늦게야 돌아왔어요. 집안일은 모두 연주의 몫이었죠. 쓸고 또 쓸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장월선 대부인께서 곧 일어나실 테였기 때문입니다. 마당이 깨끗하지 않으면 또 꾸중을 들을 게 뻔했죠. 아씨, 행랑채 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늙은 행랑노덕비였습니다. 그녀는 연주가 시집 올 때부터 이 집에 있던 종이었죠. 덕비는 물동이를 든 채 연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각부터 일을 하시면 몸이 상하옵니다. 연주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힘들다는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덕비. 곧 아침상을 차려야 하니 얼른 마치고 부엌으로 가야죠. 덕비는 한숨을 삼키며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연주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진 것을 보았지만 감히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집 대부인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마당 쓸기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쌀을 씻고 나물을 다듬고 간장과 된장으로 국을 끓였죠.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어요. 배가 불러 허리를 굽히기가 쉽지 않았지만 연주는 참았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참아라. 어미가 얼른 일을 마치고 연주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연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아침상을 다린 뒤 연주는 대청에 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안채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문이 열리고 장얼선 대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50대 후반의 대부인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불만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몰락한 양반가 출신인 그녀는 늘 체면을 중요시했고 며느리에게도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일어서거라. 대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연주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배가 무거워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대부인은 상을 내려다보았어요. 국그릇, 나물, 김치, 구운 생선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예. 국에 파가 이렇게 많으면 어찌하느냐? 내가 파를 싫어하는 줄 모르느냐?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는 파가 적다고 꾸중을 들었었어요. 오늘은 많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알 수 없었죠. 죄송하옵니다. 다시 끓여 올리겠습니다. 그럴 것까지야. 그냥 먹겠다. 대부인은 상 앞에 앉았어요. 연주는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서 올리고 국을 건네고 반찬을 덜어드렸죠. 대부인은 한 술 두 술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성에서 자랐다고 우쭐대지 말거라. 이 집에서는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 하느니라. 명심하게. 싸웁니다. 임신했다고 몸을 사리지도 말고. 아이 된 것이 무슨 큰 공이라도 되는 양 연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아침상을 물린 뒤 연주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얼었어요. 가을 아침의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그릇을 하나하나 닦아냈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대청 마루를 닦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연주는 걸레를 들고 마루에 엎드렸습니다. 배가 바닥에 닿을 듯해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닦았죠.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닦아 나갔습니다. 연주야.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준이 관복을 입고 서 있었죠. 그는 오늘도 관하로 나갈 채비를 마친 모습이었어요. 몸조리 좀 하지. 그렇게 무리하면 아이가 어찌 되겠소. 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그는 어머니께 한마디 여줄지 못했고 연주를 대신해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하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나섰죠. 연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남자나 다름없었죠. 오전 내내 일을 했습니다. 장독을 닦고 방을 쓸고 옷을 빨았어요. 점심상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연주는 잠시 행랑채 처마 밑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청송의 가을바람은 선선했지만 연주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죠.
그녀는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닦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 한 성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수진방이 있었습니다. 문득 친정 사랑채의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졌어요. 아버지가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던 모습. 유모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씨. 덕비가 다가와 작은 보자기를 건넸어요. 펼쳐보니 삶은 밤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몫을 조금 남긴 것이옵니다. 드시옵소서. 연주는 덕비의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비의 눈가가 붉어졌죠. 이 집에서 연주를 염려하는 사람은 이 늙은 종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부인이 다시 연주를 불렀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대부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이나 배우거라. 손재주가 없으니 쓸 데가 없구나. 연주는 대부인 옆에 앉아 바늘을 들었어요. 하지만 배가 불러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바늘을 잡은 손도 자꾸 떨렸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대부인의 핀잔이 계속되었어요. 연주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을 보이면 더 약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서준이 관아에서 돌아왔어요. 연주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온종일 일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상 위에 올라간 음식만큼은 정갈했죠.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대부인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성 규수가 이것밖에 못하느냐?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서준은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한마디만 해주어도 좋으련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안채에서 연주는 홀로 깨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연주는 배를 어루만지며 작게 속삭였죠. 아기야, 어미는 괜찮으니 너만은 건강하게 나거라. 이 세상에 나와서는 어미처럼 고생하지 말거라. 뱃속에서 아이가 작게 움직였어요. 연주는 그 움직임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백목을 적셨죠. 이 집에 시집 온 지 2년, 연주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하지만 연주는 몰랐습니다. 이 고된 밤이 지나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련이 결국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달빛만이 조용히 안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연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잠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연주는 빗자루를 들고 걸레질을 하고 시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있었죠. 청송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장월선 대부인은 안방에서 예폐물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붉은 비단으로 싼 나무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놀이개며 은비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인은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어요. 혼례 때 받은 은팔찌,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빛이 나는 놀이개, 그리고 시집 때 시부모님께 받았던 금비녀. 대부인의 손이 상자 안을 더듬었습니다. 분명 여기 두었던 금비녀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구나. 대부인은 상자를 뒤집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금비녀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는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뒤줄을 열고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금비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대부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금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손수 고르신 것으로 민씨 가문의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물건이었죠. 대부인은 그 비녀를 연주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주려고 아껴 두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비녀가 없었습니다. 대부인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어요. 해는 이미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덕비, 낮게 부르는 소리에 덕비가 급히 달려왔어요. 예, 대부인 마님. 너 오늘 내 방에 들어온 적 있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행랑채에서 빨래만 하였사옵니다. 대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덕비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럼 누가 내 방에 들어왔겠느냐? 글쎄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대부인은 더 묻지 않고 안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연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연주는 조심스럽게 상을 들고 대청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인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차갑던 시어머니였지만 오늘은 더욱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어머님, 진지 드시옵소서. 연주가 공손히 말했지만 대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대부인의 시선은 그것들을 지나쳐 연주의 얼굴을 향했어요. 연주야. 어머님. 오늘 내 방에 들어갔느냐?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침에 이불을 개러 들어갔사옵니다. 그것뿐이냐? 예, 그것뿐이옵니다. 대부인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밥을 뜨지 않고 그냥 쥐고만 있었습니다. 연주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내 금비녀를 보지 못했느냐? 금비녀요? 시집 때 받은 것이옵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지. 연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보았사옵니다. 대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말이냐? 어머님. 소인은 본 적이 없사옵니다. 대부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따라오너라. 연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부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폐물 상자가 펼쳐져 있었고 서랍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부인이 이미 한참을 뒤진 흔적이었죠. 이 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너뿐이다. 어머님, 아침에 이불을 개러 갔다 하였지. 그때 본 것 아니냐? 연주는 당황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정말 보지 못했사옵니다. 이불만 개고 나왔사옵니다. 대부인은 연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 집에서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하오나 소인은? 입 닥쳐라. 대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연주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방부터 살펴보겠다.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대부인은 이미 연주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황급히 뒤따라갔죠. 대부인은 연주의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옷 몇 벌이 전부였죠. 하지만 대부인은 그것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롱을 열었습니다. 치마 저고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대부인은 하나하나 들어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옷깃을 풀어보고 심지어 옷속까지 더듬어 보았죠. 어머님, 정말 없사옵니다.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대부인은 듣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불 속을 뒤졌습니다.
요를 들추고 베개를 털고 베개 속까지 열어보았죠.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부인은 다음으로 바늘꽂이를 열었어요. 바늘과 실, 헝겊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들까지 하나씩 펼쳐보았죠. 하지만 금비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없군. 대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소희는 정말. 일단 오늘은 이만하겠다. 대부인은 연주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연주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해 뜨기 전까지 그 비녀가 나오지 않으면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관가에 고하겠다는 말이다. 연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관가에 고한다는 것은 도둑으로 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주는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제발. 하지만 대부인은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홀로 방에 남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지만 연주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주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둑이라니? 자신은 평생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었어요. 친정에서도, 이곳에서도 단 한 번도요. 아기야, 연주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어미가 도둑이 되면 너는 어찌 되겠느냐? 어미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어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없는 물건을 어찌 찾겠습니까? 연주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몸을 웅크렸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대부인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폐물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여전히 금비녀는 없었죠. 대부인은 뒤줄을 열어보고 장롱을 다시 뒤졌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전현이 가져간 게 틀림없다. 대부인은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뿐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연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해쓱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빗자루를 드는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아침상을 차리고 대청에 올렸습니다. 대부인이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금비녀가 나왔느냐? 연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오지 않았사옵니다. 그럼 내가 가져간 것이로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대부인은 밥상에 앉지 않았어요. 그저 연주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니라 하겠느냐? 소희는 정말 손댄 적이 없사옵니다. 대부인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좋다. 그렇게까지 발뺌한다면 내게도 방법이 있다. 연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없는 것을 어찌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대부인은 연주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요. 연주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대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성에서 자란 것이 자랑스러우냐? 이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다니. 어머님, 입담을 거라.
내일이면 관에 알릴 것이다. 연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연주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백묵이 젖도록 울었죠. 뱃속에서 아이가 자꾸 움직였어요. 아이도 어미의 슬픔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기야. 어미가 무능해서 미안하구나. 연주는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문득 친정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한성 수진방. 그곳만이 자신을 믿어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연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더 깊어질지. 그리고 그 깊은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그림자만이 홀로 벽에 어른거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비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부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굳어졌고 연주를 보는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연주는 그 사흘 동안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마당에 나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대부인이 연주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연주는 떨리는 다리로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대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들어오너라. 연주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등잔불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부인은 이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앉아라. 연주는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가 불러 자세를 잡기가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앉았어요. 대부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연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났다. 예. 금비녀는 나오지 않았다. 예, 대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가 가져갔느냐? 연주는 고개를 들어 대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아니옵니다. 소인은 절대 그리하지 않았사옵니다. 끝까지 잡아댄다는구나. 어머님, 소인은 정말. 입 닥쳐라. 대부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연주는 움찔했습니다. 이 도둑년이 거지 같은 집안에서 시집 보낸 주제에 우리 집 폐물을 훔쳐.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부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어요. 연주의 머리채를 움켜쥔 겁니다. 연주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대부인의 소나기에 머리카락이 잡혀 당겨지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연주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대부인은 머리채를 잡은 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끌기 시작했죠. 어머님, 아파요. 제발. 하지만 대부인의 손은 풀리지 않았어요. 연주는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대청으로 나왔어요. 연주의 배가 문틀에 부딪혔지만 대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 체면을 이따위로 만들고도 발뺌을 하느냐. 대부인이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건너방에 있던 서준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준이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대부인이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물러서거라. 이것은 며느리를 훈계하는 일이다. 하오나 아이를 벤. 그래서 더 못 참겠다. 이 집안에 아이 벤 것이 무슨 큰 공이라도 되는 양, 도둑질까지 하느냐. 서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그것이 전부였어요. 연주는 끌려가며 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연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배의 아픔보다, 머리의 아픔보다 남편이 외면하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대부인은 연주를 마루 끝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행랑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연주는 마루에서 흙마당으로 끌려 내려갔죠. 치마가 흙에 질질 끌렸어요. 당장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대부인이 마지막으로 머리채를 밀쳐냈어요. 연주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바닥이 먼저 땅에 닿았고 무릎이 돌부리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연주는 신음을 삼키며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기만은 괜찮아야 했습니다. 연주는 온 힘을 다해 배를 보호했죠. 쾅! 행랑문이 닫혔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밤 공기를 흔들었어요. 연주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을밤의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갑습니다. 연주는 몸을 웅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손끝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어요. 피였습니다. 머리가 찢어진 것 같았죠. 아기야, 미안해. 어미가 미안하구나. 연주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요. 그 작은 움직임에 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행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비였어요. 그녀는 낡은 소미불을 두 팔에 안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씨. 덕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연주 곁에 무릎을 꿇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옵니다. 일어나셔야지요. 덕비. 연주가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인이 무엇을 잘못하였나이까? 손도 되지 않은 물건으로 도둑이라 하시니? 덕비는 연주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씨, 이대로 계시면 안 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옵소서.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럼 경비실이라도. 연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집 밖으로 나가면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해. 아버지께 정가를 보내야겠어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부를 시켜 수진방으로 사람을 보내겠사옵니다.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덕비는 행랑채로 달려가 붓과 종이를 가져왔어요.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등잔불도 없이 달빛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아버님께 소녀 연주 아뢰옵니다. 시댁에서 누명을 쓰고 이 지경이 되었사옵니다.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주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다시 썼어요. 소녀는 결백하오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사옵니다. 제발 소녀를 구해주시옵소서. 편지를 다 쓰고 연주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덕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부디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그리하겠나이다. 덕비는 편지를 품에 넣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불을 연주에게 덮어주고는 행랑으로 향했습니다. 연주는 홀로 남았어요. 담장 너머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연주는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이마를 기댔어요.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 들었지만 견뎠어요. 견뎌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연주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께서 편지를 받으시면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달은 중천에 떠올랐어요. 연주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손끝이 절고 다리의 감각이 없어졌죠. 문득 담장 넘어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연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집 김초련이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거기 누구시오? 초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연주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초련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이럴 수가. 어찌 이 밤에 밖에 계시오? 초련 부인. 연주가 간신히 말했어요. 초련은 연주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시어머니께서?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초련은 연주의 흐트러진 머리와 찢어진 치마를 보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차마. 이럴 수가. 괜찮습니다. 곧 친정에서 오실 겁니다. 초련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연주에게 덮어주었어요.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밤새 여기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맙지만 여기 있겠습니다. 하오나 여기서 기다려야 아버님께서 찾으실 겁니다. 초련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연주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초련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그럼 제가 뜨거운 차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초련이 담을 넘어갔다가 곧 돌아왔어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를 받았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언제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초련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담을 넘어갔어요. 연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연주는 이불 속으로 몸을 더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오시는 소리를 놓칠까 두려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연주는 문득 뱃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팠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배를 휘감았죠. 연주는 숨을 참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요.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연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덕비. 연주가 작게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소리쳤습니다. 덕비. 행랑채 문이 열렸어요. 덕비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 옵니까? 배가 아파요. 덕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잖사옵니까? 참으셔야 합니다. 알아요.
알지만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덕비는 연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도했어요. 하늘이시여, 이 가련한 아씨를 굽어 살피소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증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연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아이는 무사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신가? 예, 이제 괜찮습니다. 덕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빨리 오세요. 연주는 속으로 빌었어요. 그리고 다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뱃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연주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연주의 긴 밤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청송 들녘에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어요. 창기를 따라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죠.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을 어귀에서 일찍 일어난 농부 하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푸른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말 위에 탄 사내들이 줄지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검은 가마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죠. 저게 무엇인가? 농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깃발에 쓰인 글자가 보였습니다. 포도청. 농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포도청의 행렬이라니? 이 청송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행렬은 마을을 지나 민씨 종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앞장선 포도군들은 말을 세우지 않고 곧장 달렸어요.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씨 종가 대문 앞에 행렬이 멈춰섰어요. 포도군 하나가 말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죠.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듯했어요. 하지만 포도군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행랑에서 덕비가 급히 나왔어요. 누구시오? 문 열거라. 포도청에서 왔다. 덕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포도군들이 들어섰죠. 그리고 검은 가마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덕비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연주 아씨의 아버지께서 오신 것입니다. 가마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성부 포도대장 하진명이었죠.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고 눈빛은 형형했어요.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안채에서 소란 소리가 들렸어요. 장월선 대부인과 민서준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의 선포도장을 보고는 얼어붙었죠. 네. 대감마님,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땅에 엎드렸어요. 대부인도 뒤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명은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내 딸이 어디 있느냐? 대부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행랑채. 진명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말없이 행랑채를 향해 걸었습니다. 포도군 둘이 뒤를 따랐죠. 행랑채 처마 밑에 연주가 있었어요.
낡은 소미볼에 몸을 감싼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스케고 머리카락은 흩어져 있었어요. 손등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진명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딸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딸 곁에 다가갔죠. 연주야, 진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아버지를 향했죠. 아버님, 그 한마디에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진명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진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연주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일단 의원부터 불러야겠구나. 진명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포도군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나갔습니다. 진명은 다시 딸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왔으니 괜찮다. 연주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청송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이었어요. 그는 연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맥을 짚고 상처를 확인하고 배를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죠. 어찌 되었어? 진명이 물었어요.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피에 열상이 있고 목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손과 무릎에도 타박상이 심하옵니다. 아이는 태가 크게 놀랐으나 다행히 맥은 살아있사옵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의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명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죠. 치료를 해주시오. 그리하겠나이다. 의원은 가져온 약재로 연주의 상처를 닦아 주었어요. 침을 놓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연주는 고통을 참으며 그것을 견뎠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진명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대부인과 서주는 여전히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서시오. 진명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떨리며 일어섰어요. 진명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요? 대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대감마님, 그것은 며느리가 집안 폐물을 훔쳐서. 그래서 훈계를. 진명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훈계가 저런 것이요? 죄송하옵니다. 진명은 포도군들을 돌아보았어요.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찾아내고 명을 받들겠나이다. 포도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건넌방, 부엌, 곡간까지 모두 뒤지기 시작했어요. 대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편 진명은 덕비를 불렀어요.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덕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부인께서 아씨의 머리채를 잡고 행랑문까지 끌고 가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것을 글로 쓸 수 있겠느냐? 그리하겠나이다. 진명은 또한 담장 넘어 김초련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얼마 후 초련이 왔습니다. 그녀도 본바를 진술했죠. 밤중에 마당에서 아씨께서 홀로 앉아 계신 것을 보았사옵니다. 머리는 흩어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나이다. 진명은 모든 진술을 공초에 기록하게 했어요. 포도청의 공사 유경설이 붓을 들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포도군들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뒤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뒤주를 살펴보았사옵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미간에 이것이 있었사옵니다. 포도군이 손을 펼쳤어요.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금비녀였죠. 대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것은. 진명은 금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 보았죠. 이것이 없어진 물건이요. 대부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명은 차갑게 말했어요. 스스로 잃어버린 물건으로 남을 도둑으로 몰았소. 대감마님, 그것은 제가 깜빡해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요. 진명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부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진명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은 용서로 넘길 일이 아니요. 법대로 처리하겠소. 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내가 할 말이 있느냐? 내 아내가 저렇게 되도록 지켜만 보고 있었으면서 서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명은 포도군들에게 명했어요. 이 집안 사람들을 모두 감시하라.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명을 받들겠나이다. 진명은 다시 행랑채로 갔습니다. 연주는 이제 조금 기운을 차린 듯 보였어요. 의원이 준 약을 먹고 있었죠. 연주야, 일어설 수 있겠느냐? 아버님. 한성으로 가자. 여기서 더 있을 수 없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비가 연주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연주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을 수 있었어요. 진명은 연주를 가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인과 서준을 돌아보았어요. 이 일은 반드시 법대로 처리할 것이요. 각오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진명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도군들이 말을 몰았고 가마가 천천히 대문을 나섰죠. 대부인과 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부인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준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주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청송의 산들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죠. 연주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괜찮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 가마는 한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연주를 데려간 것이었어요. 한성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친정 사랑채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어요. 의원이 매일 찾아와 약을 지어주고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죠. 진명은 밤낮으로 서재에 앉아 사건 기록을 정리했어요. 덕비와 김초련의 진술서, 의원의 소견서, 그리고 금비녀를 찾은 경위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편 청송에서는 큰 소문이 일고 있었어요. 포도대장이 민씨 종가를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들었소? 민씨 집 며느리가 포도대장의 딸이라던데. 그게 정말이요? 그렇다면 저번에 머리채 잡혀 쫓겨난 그 부인이 청송장터는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술집에서도, 국밥집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면 내세우던 장씨 대부인이 이제 어찌 되려나.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다면서? 그런데 금비녀가 자기 뒤주에서 나왔다지 않소? 기가 막힌 일이로구먼.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민씨 종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장월선 대부인이 장을 보러 나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황급히 돌아간 적도 있었죠.
서준도 관아에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동료 서리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서준 일이 좀 시끄럽다던데. 아, 그것은 장인어른이 포도대장이라니? 그런 지체와 혼인을 하고도 부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니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만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성 수진방의 사랑채에서는 유경설이 공초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진명이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까? 예, 대감마님. 덕비의 진술서, 김초련의 진술서, 의원의 소견서, 그리고 금비녀 발견 경위까지 모두 기록하였사옵니다. 진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민씨 종가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크지 않사옵니다. 기와집 한 채와 논밭 마지기가 전부 이옵니다. 그것마저도 빚이 많다 들었소. 그러하옵니다. 송사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옵니다. 진명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소. 한치의 어김도 없이. 명을 받들겠나이다. 유경설이 물러갔어요. 진명은 홀로 서재에 남아딸이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그 편지를 보며 진명은 눈을 감았죠.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딸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었죠. 며칠 후 포도청에서 정식으로 민씨 종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군들이 다시 청송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죠. 그들은 민씨 종가의 하인들을 하나씩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느냐? 대부인께서 아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서방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방 안에서 나오셨으나 말리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계셨사옵니다. 모든 진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어요. 장월선이 연주를 폭행했고 민서준은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군은 또한 집안을 다시 살폈어요. 뒤줄을 열어보고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금비녀가 발견된 미간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이곳은 잘 보이지 않는 곳이옵니다. 대부인께서 깜빡하시고 여기 두셨을 수 있겠나이다. 포도군의 말에 대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포도군들은 한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기록은 포도청에 고스란히 남았어요. 한편 민씨 종가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준,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것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미 석 달이 지났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서준은 땅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소문이 퍼진 뒤로는 땅을 사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씨 종가와 얽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대부인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죠. 어머니, 진지라도 드셔야지요. 서준이 밥상을 들고 들어갔지만 대부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먹고 싶지 않다. 나 혼자 두거라. 서준은 할 수 없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어요. 한성의 사랑채에서는 연주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의 치료 덕분에 상처는 아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배가 무거워 움직이기는 힘들었습니다. 진명이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어떠하냐? 많이 나았사옵니다.
아버님 진명은 연주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냐? 연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사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오나 이 아이는 민씨 집안의 핏줄이옵니다. 진명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것은 내가 정할 일이다. 아버지는 내 결정을 따르겠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포도청에서는 사건 조사가 모두 끝났어요. 유경설이 진명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사옵니다. 이제 형조에 보고할 차례이옵니다. 그리하시오, 재판은 보름 뒤로 잡혔사옵니다. 진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공개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청송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더욱 떠들썩했습니다. 재판이 열린다지. 포도청 마당에서 공개로 한다던데? 구경가 봐야겠소? 어찌 되는지 보고 싶구먼. 민씨 종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이웃들도 거리를 두었고 친척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부인과 서준은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재판 날만을 기다렸죠. 한편 연주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는 것.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연주는 그 빛 속에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어요. 한성부 포도청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대장의 딸이 시댁에서 당한 일을 재판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포도청 문이 열렸습니다. 형리가 나와 사람들을 정리했어요. 조용히 하시오. 곧 재판이 시작돼요.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피고인들이 들어왔어요. 장월선 대부인과 민서준이었습니다. 대부인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때 체면을 중시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준도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죠.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방청석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들이 임신부를 저렇게 만들었다지. 대부인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반대편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진명과 연주였어요. 연주는 배가 더욱 불러 있었습니다. 9달째에 접어든 몸이었죠. 그녀는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연주가 자리에 앉자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았죠. 연주는 서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쾅! 나무 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포도장이 들어왔습니다. 엄숙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죠. 재판을 시작하겠소. 유경설이 일어나 공초를 펼쳤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씨는 며느리 하씨를 금품절도, 혐의로 몰아 모욕하였고 임신 8개월의 모민 하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사옵니다. 피고인 민씨는 이를 보고도 막지 않아 방조하였사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포도장이 대부인을 바라보았어요. 피고인 장씨, 이것이 사실이요. 대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집안 기강을 바로 잡으려. 집안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폭행이요. 포도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대부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오. 유경설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여러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먼저 목격자 진술을 들으시옵소서. 덕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인은 그날 밤 대부인께서 아씨의 머리채를 잡고 행랑문까지 끌고 가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때 아씨의 상태는 어떠하였소? 비명을 지르고 계셨사옵니다. 배를 감싸 안고 계셨고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포도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후는 마당 흙바닥에 내던져 주셨사옵니다. 소인이 이불을 가져다 들렸을 때 아씨께서는 떨고 계셨사옵니다. 덕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소. 물러가시오. 다음은 김초련이 나왔어요. 그녀도 본 바를 진술했습니다. 소인은 담 너머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나가보니 아씨께서 마당에 홀로 앉아 계셨고요. 머리는 흩어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사옵니다. 그때 아씨께서 무엇라 하셨소? 우리 집으로 오라 하였으나 아씨께서는 친정에서 오실 것이라며 기다리셨사옵니다. 초련의 말에 방청석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여인들의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어요. 이번에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의안을 들고 읽었죠. 하씨는 두피 열상, 경추 부위 타박, 사지 다발성멍이 있었사옵니다. 태동 불안 소견도 보였사옵니다. 임신부에게 이런 상처는 어찌 된 것이요? 심한 폭행이 아니면 생기기 어려운 상처들이옵니다. 포도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원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금비녀는 어디서 발견되었소? 유경설이 금비녀를 들어 보였어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피고인 장씨의 방 뒤주 미간에서 발견되었사옵니다. 방청석이 크게 술렁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것 아니요? 자기가 잃어버리고는 남탓을 하다니 포도장이 대부인을 쳐다보았어요. 피고인 장씨, 이것을 보았소. 대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잘못으로 끝날 일이 아니요.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폭행까지 하였소. 포도장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어요. 그리고 연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해자 하씨,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연주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소인은 그저 평범한 며느리이고자 하였사옵니다.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님을 잘 모시고자 하였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였사옵니다. 하오나 늘 부족하다 하셨고 소인은 더 잘하려 애썼사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연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금비녀 일이 있었을 때 소인은 정말 억울하였사옵니다. 손도 되지 않은 물건으로 도둑이라 하시니 어찌 해야 할지 몰랐사옵니다.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머리채를 잡히고 끌려갈 때 소인이 걱정한 것은 제 몸이 아니었사옵니다. 뱃속 아이였사옵니다. 연주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서방님께서는 연주가 서준을 쳐다보았어요.
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막아주지 않으셨사옵니다. 그저 보고만 계셨사옵니다. 방청석에서 여인들이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정네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처벌을 원하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연주가 자리에 앉았어요. 진명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죠. 포도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민씨, 할 말이 있어. 서준이 떨리며 일어섰어요. 그는 연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무엇을 잘못하였소? 아내를 지키지 못하였사옵니다. 보고만 있었사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려웠사옵니다. 어머니를 거스르는 것이 두려웠고 효를 저버리는 것이 두려웠사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저 지경으로 만든 것이요. 포도장의 말에 서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포도장은 형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 대부인, 벌을 받아 마땅하오. 남편도 마찬가지요.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으니 한십경이 지났을까요? 포도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처결을 내리겠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포도장이 처결문을 펼쳤어요. 피고인 장씨. 대부인이 떨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며느리를 부당하게 모욕하고 임신 8개월의 며느리를 심히 폭행하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이다. 포도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장씨에게 장형 60대와 노역 3년을 선고하노라. 쾅. 나무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대부인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옵니다. 하지만 형리들이 다가왔어요. 대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도장이 다시 말했어요. 피고인 민씨, 서준이 떨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한성부 서리직을 박탈하고 관직 진출을 그만오라.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가 어려 있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섰구먼. 가련한 며느리를 구했으니 다행이로새 연주는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어요. 마당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 서준이었어요. 연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연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남이옵니다. 연주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포도청 마당이 텅 비어갔습니다. 햇빛만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곳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장월선 대부인은 형틀에 묶였어요. 포도청 마당 한가운데였습니다. 형리가 장형을 집행하기 위해 나무 곤장을 들었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체면을 중시하던 양반 대부인이 형벌을 받는 모습이었죠. 집행을 시작하겠소. 형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쾅! 대부인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한 대, 두 대, 세 대. 60대를 모두 맞는 동안 대부인은 소리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형이 끝나고 대부인은 노역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야 했죠. 그녀의 등은 곤장 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민서준은 관아 문 앞에 섰습니다. 서리직을 박탈당한 그는 이제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지나가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이제는 집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가재도구를 하나씩 가져갔기 때문이죠. 장롱도, 뒤주도, 심지어 이불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민서준, 아니 이제는 민씨라 불러야겠구먼. 남은 빚은 언제 갚을 것이요? 한 빚쟁이가 찾아왔어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미 넉 달이 지났소. 더는 못 기다리오. 그럼 이 집을 가져가시오. 서준의 목소리가 허탈했어요. 빚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열흘 안에 나가시오. 빚쟁이가 떠난 뒤 서준은 빈방에 홀로 앉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벽과 마루만 남아 있었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서준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죠. 며칠 후, 서준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은 먼 친척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죠. 한편, 수진방 친정집에서는 연주의 산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배는 더욱 불러 있었고 걸음도 힘들어졌어요. 진명은 밤낮으로 딸을 살폈습니다. 연주야, 괜찮으냐? 예, 아버님,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연주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찌해야 할까? 홀로 키워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연주는 갑자기 배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죠. 아버님, 연주가 부르자 진명이 급히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아이가 나오려 하는 것 같사옵니다. 진명은 황급히 산파를 불렀습니다. 의원도 함께 왔어요. 연주는 산실로 옮겨졌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주의 신음소리가 사랑채까지 들렸어요. 진명은 마루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무사하게 하소서. 한식경이 지났을까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차고 또렷한 울음이었어요. 진명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파가 나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리옵니다. 건강한 산모와 아이옵니다. 진명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손자였습니다. 그는 산실로 들어갔죠. 연주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울고 있었죠. 잘했다. 연주야, 진명이 말했어요. 연주는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지요. 그러렴. 아버지가 도와주마.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눈을 떴어요. 작고 까만 눈이었습니다. 연주는 아기를 보며 속삭였죠. 잘났구나. 어미가 잘 키우마.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조리를 하며 회복하고 있었어요. 아기는 날마다 젖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평온한 나날이었죠. 하지만 연주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친정에만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버님 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사옵니다. 진명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무엇이냐? 소인처럼 고통받는 여인들을 돕고 싶사옵니다. 진명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뜻이다. 어찌 도와주면 되겠느냐? 작은 집 하나면 되옵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여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싶사옵니다. 진명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하자구나. 아버지가 집을 마련해. 주마 연주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방 근처에 작은 집이 마련되었습니다. 연주는 그곳에 자의방이라는 현판을 걸었어요. 억울한 여인들을 위한 곳이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자 하나둘 여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시댁에서 막대고 쫓겨났사옵니다. 한 여인이 울며 말했어요. 연주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씀하시오. 제가 들어 드리겠사옵니다. 연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찌 도와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포도청에 진정을 넣어 주기도 했고, 때로는 머물 곳을 마련해 주기도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의방은 점점 알려졌어요. 더 많은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연주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청송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준이 친척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대부인은 노역장에서 병을 얻었다고 했어요. 연주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미움도 연민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어요. 이제 남이로구나. 연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는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자거라. 연주는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연주는 아기를 재우고 홀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고요하고 평온한 밤이었어요.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자의방은 이제 한성에서 알아주는 곳이 되었어요. 억울한 여인들이 찾아오는 안식처였죠. 연주는 매일 그곳에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매를 맞아 싸웁니다. 남편이 저를 내쫓아 싸웁니다. 연주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기도 했습니다. 포도청에 진정을 넣어 주기도 했고 머물 곳을 마련해 주기도 했죠. 진명은 딸의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연주는 아기를 업고 자의방 마당에 나왔습니다. 아기는 이제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죠. 작은 손으로 연주의 치마를 잡고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우리 아가, 잘하는구나. 연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도 방긋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밝은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복사꽃이 피어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연주는 아기를 안아 올리며 꽃을 보여주었죠. 저것이 꽃이란다. 예쁘지? 아기가 작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어요.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주니? 어미는 행복하구나. 그때 자의방 문이 열렸어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던 여인이었죠. 아씨,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어찌 된 일이쇼? 아씨께서 도와주신 덕에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사옵니다. 이제는 친정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살고 있사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잘 되셨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시옵소서. 아씨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여인은 깊이 절하고 돌아갔어요. 연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이 이렇게 남을 돕는 힘이 되다니? 세상은 참으로 묘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진명이 자의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보러 온 것이었죠. 할아버지, 아기가 비틀거리며 진명에게 달려갔어요. 진명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자, 많이 컸구나. 아버님, 오늘도 5분이 찾아오셨사옵니다. 그러하냐?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진명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받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사옵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기는 그 사이를 오가며 놀았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죠. 연주야, 후회는 없느냐? 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 옵니다. 고맙다니?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남을 도우며 살 수도 없었겠지요. 진명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꼈습니다. 훌륭하게 자랐구나.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어요. 연주는 아기를 재우고 홀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화사하게 비추고 있었죠. 문득 청송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서주는 어찌 지내고 있을까? 대부인은 건강하실까?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로구나. 연주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자의방 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글자가 또렷했죠.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연주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사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연주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방 안에서 아기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어요. 연주는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잘 자거라.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연주는 아기 옆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청송 하연주의 이야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남을 돕는 힘으로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였죠. 세상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법입니다. 연주처럼 말이에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